북한에서 한 남자가 3천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을 고위 간부 집에 배송했습니다. 중국산 폴더블폰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날 그의 동료는 똑같은 중국산 전화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화소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왜 한 사람은 배송하고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가는 걸까요? 이 모순을 목격한 그는 평생 믿어온 체제의 균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 평양 중구역 창정거리 아파트에서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50살이었습니다. 전자제품 유통관리소 부책임자라는 제법 괜찮은 자리에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 그것도 중구역에 산다는 건 특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대동강변을 따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손잡고 모란봉 소풍 가던 그 길이었죠.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성훈아, 우리가 이 땅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평양에서 살 수 있는 거란다.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집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셨던 덕분이었죠. 대학생 아들 하나 배급소에서 일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북한에서는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제법 괜찮은 생활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명절 때면 김장도 넉넉히 담글 수 있었으니까요. 제 일은 평양 고위 간부들이 쓰는 전자제품을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자제품 유통 담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국산 전화기라고 했지만 사실 대부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삼태성이니 진달래니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뚜껑만 바꿔 끼운 중국산이었죠. 그해 여름 특별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최신형 접히는 전화기였습니다. 화면이 반으로 접히는 신기한 물건이었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꿀 물건이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고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쯤 될 겁니다. 북한 일반 주민 10년치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동무, 이걸 어디로 배송하면 되겠소?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김여정 동지 댁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일이었으니까요. 고위 간부들이 좋은 물건 쓰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을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중국산 쌀을 사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배급으로는 한 달을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쌀 1kg에 5,000원입니다. 장마당 아주머니가 외쳤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쌀 2-3kg 살까 말까 한 가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3천만 원짜리 전화기를 쓰는데 일반 주민들은 쌀 1kg 사는 것도 힘들어하다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평등한 사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대학생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외국 전화기 쓰면 잡혀간다면서요? 그런데 왜 높은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특별하시니까. 아들의 눈빛이 제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산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지킨 나라가 정말 맞는 건가요? 그 질문을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듯 보이던 제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접히는 전화기 하나가 보여준 세상의 틈,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 댁으로 그 비싼 접히는 전화기를 직접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평양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였죠. 우리 집보다 몇 배는 큰 곳이었습니다. 경비원이 3명이나 있었고
현관문만 해도 특수 제작된 방탄문이었습니다. 조심해서 전달하시오. 상급자가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전화기 하나 값이면 제가 1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접견실에 잠깐 서 있는데 탁자 위에 또 다른 접히는 전화기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대를 쓰고 계시면서 새 걸 또 사신 거였죠. 그날 저녁 우리 관리소에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동무, 지금 당장 와야 하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달려갔습니다. 보위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보기관 같은 곳에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는 김철수 동무 아시오? 제 아랫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가족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압니다. 그 동무집에서 중국산 전화기가 나왔어. 남조선 노래가 들어있더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북에서는 말이죠. 중국 물건 쓰는 것만 해도 큰 죄였습니다. 하물며 남한 노래라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화소 10년형이요.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될 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 저는 3천만 원짜리 중국산 전화기를 고위 간부 댁에 배송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전화기를요. 그런데 제 아랫사람은 중고 중국 전화기 하나 때문에 10년을 감옥에 가야 한다니. 법이 따로 있고 특권이 따로 있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고위 간부의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다 적발되었습니다. USB에 담긴 남한 드라마였죠. 보통 사람 같으면 총살감이었습니다. 6.25 때 우리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싸운 남조선의 물건을 보다니, 그것도 고위 간부 자식이. 하지만 그 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주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사상 교양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각서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그 학생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호기심에 그랬다며 웃어넘기더군요. 제 동료 김철수는 가족까지 끌려가 교화소에 있는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온 게 뭐였을까요? 할아버지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인민을 위한 당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게 뭡니까? 그날 밤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아저씨가 잡혀갔다면서요? 전화기 하나 때문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높은 분들은 외국 물건 써도 괜찮은 거예요? 아들의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특권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30년간 믿어온 체제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란다. 결국 저는 비겁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아들의 실망한 표정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김여정 동지 같은 고위 간부들의 전화기를 관리했습니다. 중국산, 일본산, 심지어 미국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이 중국 전화기 하나만 가져도 잡혀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해서 말이죠. 중국 드라마보다 적발되면 끝장이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웃긴 게 아니라 울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고위 간부 자식들은 멀쩡히 보고 다니는데 말이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질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게 맞나? 우리가 믿어온 게 뭐였지?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나라가 이런 거였나? IMF 때 우리나라도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은 평등했다고 하더군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죄를 지으면 똑같이 벌을 받는다고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사는 게 맞는 걸까? 아내는 깜짝 놀라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벽에도 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웃이, 친구가, 심지어 가족이 고발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선전 문구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인민을 위한 당 그 글자가 이제는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각성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현실을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전의 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악몽은 한 달 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2년 가을 제 아들이 다니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위부가 들이닥쳤습니다. 기숙사 전체를 뒤졌습니다. USB, 전화기,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했죠. 그날 저녁 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무,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위부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22살 제 아들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 동무가 중국 영화를 봤소. 친구에게서 USB를 받아서 말이오. 중국 영화였습니다. 남한 것도 아니고 중국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외국 물건이니 죄는 죄였죠.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보위부 간부가 저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동무 아버지가 당 간부셨지? 그 덕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뇌물이었죠. 미화 3,000달러면 이 일을 없던 걸로 하겠소. 우리 돈으로 치면 300만 원쯤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까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아도 그 돈이 나올지 모르겠더군요. 평양 집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현금으로 3,000달러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매형,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 빌려 겨우 돈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들은 매일 보위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돈을 건네던 날 보위부 간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시는 계속될 거요. 아들 동무는 이제 요시찰 대상이요. 요시찰 대상.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평생 감시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좋은 직장도 당원도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의미였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 직장에도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박성훈 동무, 아들 교양을 제대로 못 시켰구려. 상급자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위 간부 자식들은 남한 드라마를 봐도 멀쩡한데 제 아들은 중국 영화 하나 봤다고 인생이 끝난 거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난방은 꿈도 못 꿨죠. 연탄을 구하려면 또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들 일로 빚을 진 우리 집에는 연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맞나요? 중국 영화 하나 봤다고 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간부 자식들은 남한 거 봐도 괜찮은 건데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이 체제 안에서 살았지만 제 아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6.25 때 할아버지는 목숨 걸고 싸우셨는데 저는 뭘 한 겁니까? 그 즈음 직장 동료 하나가 또 잡혀갔습니다. 남한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교화소 1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동료에게는 어린 딸이 둘 있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연좌제였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이런 건 겪지 않으셨을 겁니다. 장마당에서 쌀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1kg에 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굶주림, 추위, 감시, 공포. 이게 우리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이 몰래 도와주곤 했습니다. 성훈이네 어렵다면서 이거 좀 가져가게. 김치 한 보시기, 옥수수 한 봉지라도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막혔습니다. 제 직장도 위태로웠습니다. 감시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라며 스마트폰을 보급한다고 했지만 실은 감시를 강화하는 거였습니다. 전화기마다 추적 장치가 들어 있었고 검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아들의 눈빛이 날마다 죽어갔습니다. 22살 청년이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죄송했지만 이건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평등도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길 떠나야 할 것 같소.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 생각해 보시오. 이대로 여기서 살면 아들 인생은 끝이오. 우리 아들만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죽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였지만 그 안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자유롭게 살게 하자.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2022년 겨울 제 책상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업무상 압수한 불법 스마트폰을 검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보위부에 넘기기 전에 내용물을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 전화기 안에 남한 뉴스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삭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몰래 이어폰을 꽂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거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쓰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6.25 때 갈라진 조국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니.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게 정말 이 북쪽이었을까요? 아니면 할아버지도 속으신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탈출하겠다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길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압록강, 두만강,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제 일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유통 관리를 하다 보니 밀수업자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오가며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들이었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사람도 보낼 수 있어? 밀수업자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위험한 소리를 하는구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방법은 있어. 1인당 미화 5,000달러요. 우리 돈으로 500만 원입니다. 세 식구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었죠. 하지만 방법을 찾았습니다. 관리소에 보관된 전자제품을 횡령하기로 했습니다. 죄를 지을 각오를 했습니다. 고위 간부들 물건 몇 개를 빼돌려 장마당에 팔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아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석 달 동안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돈이 모이자 브로커와 본격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신의주 쪽 압록강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중국 단둥까지 안내해드리죠. 그 다음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위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3년 가을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산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교회 야산에 두 분 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손자가, 아들이 이 땅을 떠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땅인데 제가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할아버지가 원하시던 나라가 아닙니다. 제 아들만이라도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산소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동강변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손잡고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모란봉도 올라갔습니다. 학교 소풍 때 도시락 먹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시는 못 올 곳이구나. 평양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정거리, 김일성 광장, 보통강 모두 제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명절 때면 김장을 담그던 집 앞마당, 이웃과 정을 나누던 골목길, 모든 게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으면 아들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먼 곳으로 떠나야 할 것 같다.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요, 아버지? 자유로운 곳이란다. 내가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산소는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떠나도 할아버지는 이해하실 거야. 할아버지도 내 미래를 원하셨을 테니까.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22살, 아직 어린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밤마다 계획을 짰습니다. 가져갈 물건은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사진 몇 장,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이 집,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 공간. 손때 묻은 가구들, 명절마다 차리던 밥상, 모든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으면 우리는 서서히 죽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6.25 때 피난 갔다가 다시 못 돌아왔잖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이웃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설되면 끝이었으니까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북쪽 하늘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제가 죄인이라면 저만 벌을 받게 하시고 아들과 아내는 살려주십시오. 떨리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생사를 건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그날이 왔습니다. 밤 10시, 브로커가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신의주 외곽 압록강이 보이는 야산이었습니다. 가을밤이라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왔구려.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순찰 교대 시간을 노릴 겁니다. 딱 10분 정도 틈이 생깁니다. 그 안에 강을 건너야 합니다. 10분. 생사가 걸린 10분이었습니다. 준비되셨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조망까지 기어서 이동했습니다. 점지하는 몸으로 땅바닥을 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50살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따라왔습니다. 22살 아들이 이 고생을 하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철조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끊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소리내면 안 됩니다. 하나씩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소? 제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물살도 세 보였습니다. 여기가 제일 얕은 곳입니다. 허리쯤 찰 겁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오. 천천히 조용히 건너야 합니다.
브로커가 일러주었습니다.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10월인데도 강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갑더군요. 우리 부모님도 6.25 때 이렇게 강을 건너셨을까요? 흥남 철수 때 피난민들이 이런 추위를 견뎠을까요? 할아버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한 걸음씩 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에 휩쓸릴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식구가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켜졌습니다. 순찰대 조명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엎드리시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강물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얼굴만 물 위로 내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조명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움직이지 마시오. 브로커가 가까스로 속삭였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잠긴 채로 기다렸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명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이요. 빨리.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강을 건넜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어머니.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강 건너편 단둥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도 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축하하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요. 북송될 수도 있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제가 50년을 산 땅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땅이었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지.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해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가 해냈다. 22살 제 아들이 처음으로 자유의 땅을 밟은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중국이었지만 적어도 북한은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조선족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숨어 지내시오. 내일부터 다음 계획을 세울 겁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곳은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 같았습니다. 북한이 아니었으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세 식구가 한 이불 속에 들어가 몸을 녹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네, 당신.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불법 체류자인 우리는 언제든 북송될 수 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몇 개월이 걸릴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자유를 향해 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아내와 아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을 건넜으니 이제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석 달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단둥 조선족 마을에서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소개해준 조선족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같은 핏줄 아니냐며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도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왔단다. 너희들도 살려고 온 거 아니냐.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가 발견되면 바로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끝입니다. 정치범 수용 소행이거나 공개 처형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은 듯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대부분 지불했고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 폐만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 일이 있는데 해보겠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밤에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공안 단속이 덜한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50살 몸으로 하루 6시간씩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아내는 근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밭일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공장 야간 작업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2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가려면 또 수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일해서 언제 그 돈을 모으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급하게 우리를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공안이 온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겨울 추운 밤이었습니다. 근처 야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공안 차량이 할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탈북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우리 집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산다니까요. 1시간 넘게 떨며 기다렸습니다. 공안이 집 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은 다 숨겨놨었습니다. 결국 공안은 돌아갔습니다. 다음엔 거짓말하면 당신도 처벌받는다. 협박하며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외진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할머니께 폐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할머니.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작별했습니다. 살아라, 얘들아. 꼭 살아서 자유를 누려라.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더 깊은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족 목사님이 운영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형제들이여, 여기서 쉬시오. 목사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지하실에 숨어 지냈습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이었지만 안전했습니다. 목사님은 한국 선교단체와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드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1달, 2달이 지났습니다. 지하실에 갇혀 지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북송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중국말을 못해서 더 어려웠습니다. 밖에 나가면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싶어도 중국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시아 루트를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3달 만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신앙이 깊지 않았던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에서의 석 달은 악몽 같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강을 건넜지만 여기도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고 밤에만 일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선족 할머니, 목사님, 같은 민족이라고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다 같은 민족 아니냐. 남이든 북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우리는 한 핏줄이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민족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출발 전날 밤 세 식구가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멀고 험한 길이지만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꼭 자유를 찾아 살겠습니다. 내일이면 동남아시아로 떠납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험난한 여정이 남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진짜 자유가 저 멀리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2023년 12월 드디어 중국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위조 여권을 손에 쥐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50년을 살면서 비행기는 하늘에서만 보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아들이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할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위조 여권이 들통나면 어쩌나. 하지만 다행히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또 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만난 것은 한국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육로로 가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힘드실 텐데 견뎌야 합니다. 일주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여정이었습니다. 50살 몸으로 아내는 거의 60 나이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등산화도 제대로 없어서 운동화를 신고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업어드릴게요. 아들이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22살 청년이 60 가까운 어머니를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내가 걸을 수 있어. 하지만 아내는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밤에는 산속에서 잤습니다. 텐트도 없이 나무 밑에서 잤습니다. 모기에 물렸습니다. 벌레들이 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별을 봤었지. 할아버지, 저를 보고 계시나요? 식량도 떨어져 갔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집이라도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산속을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제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쉬면. 하지만 아내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병이 나면 큰일이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쉬어갑시다. 선교사님이 아내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세 사람이 아내를 번갈아 업고 걸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인 집에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니 도와야죠. 그 집 주인이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약초도 구해다 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좀 나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 때문에 이 고생을.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요.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계속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다 까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유가 저 앞에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이 저 너머에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태국 국경이 보였습니다. 메콩강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태국이었습니다. 저기가 태국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선교사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검문입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위조 여권이 들통나면 끝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송환되고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능숙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 신도들입니다. 태국으로 선교 여행 가는 중이에요. 라오스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경찰이 여권을 검사했습니다. 위조 여권이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봤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이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제발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몇 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건네셨습니다. 돈이었을 겁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살았습니다. 또다시 기적이었습니다.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이제 태국입니다.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한 곳만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태극기. 평생 보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깃발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이제 자유입니다. 태극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가, 아들이 드디어 자유로운 땅으로 갑니다. 세 식구가 태극기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분이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직원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대한민국으로 모시겠습니다. 비행기 준비하겠습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진짜 자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땅에 선 것입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한국에 왔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항을 나오는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김정은 사진도 없고 선전 문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아무도 우릴 감시하지 않아요. 아들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간 곳은 하나원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죠.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남한말 배우고 생활 방식 배우고 취업 준비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가 많이 달랐습니다. 동무라고 하던 걸 씨라고 해야 했습니다.
먹자를 드세요라고 바꿔야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마트에 갔습니다. 이마트라는 큰 가게였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쌀만 해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라면은 한쪽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살 수 있는 거요? 아내가 놀라워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으로 겨우 옥수수를 받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쌀 1kg 사려면 한 달 월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나 원하는 걸 살 수 있었습니다. 카드 하나로 결제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 QR코드 결제가 생겼다고 했지만 사실 제대로 작동도 안 했었습니다. 편의점도 신세계였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도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컵라면을 사서 뜨거운 물을 부어 먹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자유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밤새 문 연 가게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는 것, 이게 자유란다. 인터넷이 제일 놀라웠습니다. 핸드폰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평양거리가 보였습니다. 제가 살던 창정거리도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 있던 동네구나. 화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남한 뉴스도 봤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게 민주주의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집도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작은 도시에 있는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명의도 제 이름이었습니다. 평생 당에 속했던 집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진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취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전자제품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북에서 하던 일과 비슷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북한 돈으로 치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였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명절 때는 김장도 담갔습니다. 여보, 맛이 북에서 먹던 것과 비슷하지 않소?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같은 민족이니 음식 맛은 같죠. 아들은 대학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23 늦은 나이였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꼭 대학 갈 거예요. 북에서 못한 공부 여기서 할 거예요. 아들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북에서는 죽어가던 눈빛이었는데 여기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습니다. 북한 말 쓰네.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빨갱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같은 민족인데 말이죠. 지하철을 타는 것도 한참 배워야 했습니다. 카드를 찍고 노선을 보고 환승하는 게 처음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은행 업무도 복잡했습니다.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다 처음 듣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법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과 밥 먹고 텔레비전 보며 쉽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북에서는 꿈도 못 꿀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늘 아픕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 때문입니다.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아버지 산소 생각이 납니다. 성묘도 못 가는 불효자식입니다. 유튜브로 북한 소식을 찾아봅니다.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장마당 쌀값은 더 올랐다고 합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은 여전히 비싼 외국 물건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다지만 실은 감시를 강화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탈북민 모임에 나갑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에 둔 가족이 보고 싶다. 고향 땅이 그립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돌아가고 싶다. 모두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청 앞에서 통일 기원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나된 코리아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나라가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온 박성훈입니다. 제가 북을 떠난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삼태성, 진달래,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그건 진짜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외부 인터넷은 차단되어 있고 감시당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나만의 스마트폰은 자유입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북과 남은 이렇게 다릅니다. 기술은 같아도 자유가 다릅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민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일이 맞았죠? 탈북한 게 맞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들아, 너는 이제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어. 공부도 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란다. 밤에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에 북한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할아버지, 손자는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평등한 세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언젠가 이 땅이 다시 하나가 되면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절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라고.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이라고. 스마트폰 하나가 저에게 보여준 두세 개의 차이, 그 차이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 세대에는 못 보더라도 아들 세대에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통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밥 먹고 평범하게 잠듭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50년 만에 얻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